구조적 알파, 스포츠 자산의 패러다임 전환, 트로피에셋에서 인프라 플랫폼으로 경쟁에서 구조화로의 거대한 이동 현대 스포츠 자산 인수 및 투자 환경은 과거의 단순한 승리나 트로피 수집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고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적 엔지니어링의 영역으로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관찰되는 일련의 메가딜들은 스포츠팀의 가치가 더 이상 경기장에서의 승패나 티켓 판매 수익에 종속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대신 신세계그룹, 레드버드 캐피털, 마크 월터 컨소티움, 그리고 어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같은 선도적인 자본가들은 변동성이 큰 스포츠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인프라 플랫폼 또는 리테일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에 투자 논리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가지의 결정적인 사례를 통해 이 구조적 변화를 심층 분석합니다. 첫째, 리테일과 스포츠의 완벽한 결합을 시도한 이마트의 SSG 랜더스 인수. 둘째, 매도자 금융과 부동산 개발을 결합한 레드버드 캐피털의 AC 밀란 인수. 셋째, 지배구조의 교착 상태와 미디어 권리 수익에 의존하는 LA 레이커스의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스포츠 구단을 부동산 지주회사로 변모시킨 애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수 사례입니다. 우리의 분석은 시장이 현재 두 가지 모델로 극명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쪽에는 NBA의 규제 압박과 인프라 부재로 인해 성장 한계에 직면한 자산 경량화 및 브랜드 중심 모델, 즉 LA 레이커스이 존재합니다. 반대쪽에는 스포츠팀을 거대한 부동산 개발이나 리테일 확장의 앵커 테넌트로 활용하는 자산 중후장대 및 플랫폼 모델 AC 밀란이 존재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SG 랜더스 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슈닷 델 데포르테 프로젝트와 밀란의 산시로 재개발 계획은 규제 차익 거래와 CBC 캐피털 등의 구조화 금융을 활용하여 고평가된 자산의 리스크를 hedge하는 현대 금융 기법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각 딜의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논리, 규제 환경의 변화가 미친 파급 효과,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가 마이크로 GP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스포츠 자산 투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런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복합체, 이마트와 SSG 랜더스의 고객 확보, 방정식 1.1, 구조분해, 자산을 고객 확보 깔때기로 제정해 2021년 초 신세계그룹의 리테일 부문인 이마트가 SK와이번스, 현 SSG 랜더스를 약 1,352억 원에 인수한 사건은 한국 스포츠 산업사에서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거래는 대기업 간의 단순한 스포츠 구단 소유권 이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층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스포츠팀 인수가 아니라 그룹의 디지털 및 오프라인 커머스를 위한 거대한 고객 확보 플랫폼의 구축 과정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프로야구 구단은 모기업 재벌의 홍보 수단이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만성적인 운영 적자는 당연한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로 인수 전 SK 와이번스는 2019년 기준 매출 562억 원에 8억 6천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필두로 한 이마트의 경영진은 이러한 전통적 후원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지배 논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에 있었으며 야구장을 단순한 경기 관람 장소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센터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접점을 창출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마트는 연간 800만 명에 달하는 프로야구 관중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이 자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SSG.com의 핵심 타겟 유저층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야구단 운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단순한 손실이 아닌 쿠팡 등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 획득 비용으로 재분류했습니다. 이는 당시 쿠팡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여 이마트가 겪고 있던 영업 손실 압박과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라는 절박한 배경 속에서 나온 전략적 승부수였습니다. 1.G2 시너지의 실현과 플라이휠 효과 인수 직후 신세계가 보여준 행보는 구단명을 그룹의 온라인 통합 브랜드인 SSG로 변경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야구단을 그룹의 디지털 생태계로 편입시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습니다. 이후 전개된 통합 마케팅 전략은 자산 가치 이상의 시너지를 즉각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구장 내 F&B 및 리테일 경험의 혁신이었습니다. 신세계는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 스타벅스, 노브랜드 버거 등 자사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켰고 이는 경기장 내
F&B 매출의 두 자릿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랜더스 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는 야구단의 승리와 경기력을 리테일 매장의 방문객 수 증가로 직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포츠 자산과 리테일 비즈니스가 상호작용하며 가속도를 내는 플라이휠 효과를 창출합니다. 이 일로 트래픽의 순환, 야구장을 찾은 팬들은 ssg.com 앱을 통해 티켓을 예매하고 경기장 내에서 신세계 푸드의 음식을 소비하며 경기 후에는 이마트에서 쇼핑을 합니다. 이 IP의 현금화, SSG, 랜더스 라거와 같은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은 선수들의 IP를 활용해 편의점 이마트24의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SSG 랜더스는 독립적인 손익계산서를 가진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신세계 유니버스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마케팅 엔진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단 자체의 재무적 성과보다는 그룹 전체에 기여하는 유입 트래픽의 가치가 핵심 KPI가 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마트가 2023년 연결 기준 첫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본업에서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야구단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인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어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공학의 정점과 인프라로의 피벗, 레드버드 캐피탈과 AC 밀란 2.1, 벤더론 절벽과 자본 구조의 긴장감. 2022년 미국의 사모펀드 레드버드 카피탈이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 클럽 AC 밀란을 12억 유로에 인수한 거래는 스포츠 금융 역사상 가장 정교하면서도 위험한 자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딜의 핵심은 12억 유로라는 밸류에이션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자금을 조달한 방식에 있습니다. 레드버드는 인수 대금 전액을 자체 펀드 자금으로 충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도자인 엘리어트 매니지먼트로부터 약 5억 5천만 유로 규모의 벤더론을 제공받아 딜을 종결지었습니다. 이 벤더론은 연 이자율 약 7%에 만기가 2025년 8월로 설정된 초당이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에서 볼 수 있는 장기 부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3년이라는 짧은 만기는 레드버드에게 디폴트 절벽을 형성했습니다. 즉 레드버드는 3년 안에 구단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리파이낸싱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이자 비용과 원금 상환 압박에 직면해야 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드버드는 경쟁 구단인 인터밀란의 소유주 수닝그룹이 옥트리 캐피털로부터 빌린 유사한 구조의 브릿지론을 상환하지 못해 구단의 소유권 자체가 옥트리로 넘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는 벤더론이나 고금리 사모대출이 단순한 자금 조달 수단을 넘어 차입자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자산을 회수해 가는 대출의 탈을 쓴 지분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점 규제적 핀셋, 성장세법 폐지와 FSR의 압박, 레드버드의 초기 전략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선수 영입, 일명 머니볼 전략이었습니다. 툴루스 FC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업체 젤루스 아날리틱스와 협력하여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플랜 A는 외부의 강력한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해 좌초되었습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규제가 AC 밀란의 P&L을 옥죄었습니다. 1. UEFA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규정 FSR. 선수단 비용 규정은 구단의 총수익 대비 선수단 관련 비용, 임금, 이적료, 에이전트 수수료를 70% 이하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이는 구단이 지출할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매출 규모에 강제로 연동시킵니다. 두 번째, 성장세법 폐지. 이탈리아 정부는 외국인 선수에게 제공하던 세금 감면 혜택을 2024년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단은 동일한 선수를 유지하기 위해 세전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규제적 핀셋은 레드버드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젤로스 아날리티크의 핵심 인력이었던 루크 본니 프로젝트에서 이탈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운영 효율화 전략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습니다. 기존의 매출 규모 약 4억 유로 수준과 낡은 경기장 인프라로는 급격히 상승한 선수단 비용을 감당하면서 FSR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2.3. 자산 중후 장대로의 전환, 산시로와 도시 재생. 결국 레드버드는 운영 최적화에서 자본 지출을 통한 인프라 개발로 전략을 급선회했습니다. 규제 FSR에서 선수단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분모인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뿐이었고, 이를 위한 유일한 솔루션은 자가 소유 경기장 건설이었습니다.
레드버드는 라이벌인 인터 밀란 오크트리 소유와 정역적으로 협력하여 산 시로 부지를 공동 매입하고 7만석 규모의 신규 스타디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기장 건설이 아닙니다. 이는 박물관, 호텔, 컨벤션 센터, 상업시설을 포함하는 거대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일 매출 전망의 퀀텀 점프, 현재 약 8천만 유로 수준인 경기장 관련 매출은 신구장 완공 시 약 1억 8천만 유로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명명권, 네이밍 라이츠과 스폰서십 수입이 추가되면 연간 1억 유로 이상의 추가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입니다. 두 경쟁자와의 JB 논리. 레드버드가 경쟁자인 인터 밀란과 손을 잡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10억 유로가 넘는 막대한 건설 비용 캐펙스과 이탈리아 특유의 복잡한 관료주의 및 정치적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함입니다. 새 리파이낸싱과 자본 확충. 2024년 말 레드버드는 벤더론을 리파이낸싱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원금을 낮추기 위해 1억 7천만 유로의 추가 에퀴티를 투입해야 했으며, 이는 초기 투자 가설보다 더 많은 자본이 장기간 묶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AC 밀란 딜은 단순한 축구단 운영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담보로 한 고위험 금융 프로젝트로 변모했습니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의 역설과 지배구조의 덕. LA 레이커스 세점 1, 통제권 없는 소유, 전략적 교착 상태. 막 월터 컨소시엄이 LA 레이커스의 지분을 인수하며 책정된 기업 가치는 브랜드 가치 포함 지분 가치 기준 약 55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NBA 역사상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이지만, 이 딜에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존재합니다. 바로 소유와 통제의 분리입니다. 일반적인 사모펀드 딜에서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면 경영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이번 딜에서 막 월터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의 운영 및 의사결정 권한은 여전히 GN이 붓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스 가문은 지분을 매각하여 현금화를 진행했지만, 총재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며 농구 운영의 정원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 입장에서 전략적 교착 상태를 야기합니다. 투자자는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 혁신이나 구조 조정을 원할 수 있지만, 경영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레거시 오너의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타가 2021년 소수지분 인수 당시 확보했던 우선 매수권 ROFRC는 결국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오지 못한 채 비싼 가격에 지분을 늘리는 권리로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점 2점 규제의 천장. NBA 세컨드 에이프런. LA 레이커스의 전통적인 성공 방정식은 헐리우드 스타일의 슈퍼스타 수집이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와 같은 고비용 스타들을 영입하여 브랜드를 유지하고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발효된 새로운 NBA 단체 협약 CBA는 이러한 모델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핵심은 세컨드 에이프런 규정입니다. 팀 연봉 총액이 2024-2025 시즌 기준 1억 8,89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단순히 사치세를 내는 재무적 페널티를 넘어 팀 운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드래프트 픽 동결. 7년 후에 1라운드 지명권 거래가 금지됩니다. 트레이드 제한. 여러 선수의 연봉을 합쳐서 고액 연봉자를 데려오는 트레이드 애그리게이션 불가능해집니다. 미드레벨 예외, MLE, 박탈, 셀러리 캡을 넘겨도 선수를 연기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이 사라집니다. 이 규제는 레이커스와 같은 빅마켓 구단이 자금력을 앞세워 전력을 보강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실제로 레이커스는 2025년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사치세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00만 달러 감소하는 등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구단은 규제의 감옥에 갇혀 과거와 같은 유연한 로스터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3.3점 미디어 권리의 바닥과 자산 경량화의 위험. 그렇다면은 마크 월터는 왜 이런 불리한 구조의 딜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했을까요? 유일한 합리적 근거는 NBA의 새로운 미디어 권리 계약입니다. 2025-26 시즌부터 시작되는 11년 총액 760억 달러 규모의 중계권 계약은 디즈니, NBC 유니버설, 아마존과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연평균 약 69억 달러를 리그에 분배하며, 이는 기존 계약의 2.8배에 달합니다. 이 막대한 현금 흐름은 모든 NBA 구단에게 확실한 연간 배당금을 보장하며 레이커스의 밸류에이션을 지지하는 바닥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레이커스는 구조적으로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자체 경기장인 체이스 센터를 소유하여 막대한 부동산 및 이벤트 수익을 올리는 것과 달리, 레이커스는 크립토닷컴 아레나의 세입자 신세입니다. 그들의 임대 계약은 2041년까지 AG2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 해지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커스의 가치는 오로지 미디어 권리 수익과 브랜드 가치에만 의존합니다. 만약 미디어 시장의 버블이 꺼지거나 2036년 이후 중개권료 상승세가 꺾인다면 레이커스는 AC, 밀란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부동산 개발을 통해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이커스 딜이 가진 고유의 자산 경량화 함정입니다. 4. 도시재생의 완결판 애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4.1 지배구조의 균형, 대주주 통제와 소수지분, 연속성 2024년 말 발표된 애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인수 합의는 스포츠 투자가 인프라 투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입니다. 아폴로는 부채 포함 약 25억 유로의 기업 가치로 구단 지분의 약 55%를 확보하며 대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 LA 레이커스 딜과 대조적으로 에이폴로는 확실한 경영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미구엘 앙헬 길과 엔리케 세레소 회장이 소수 지분을 유지하며 경영에 계속 참여하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이는 사모펀드의 재무적 통제력과 현지 전문가의 스포츠, 정치적 운영 능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쩐지 슈다 델 데포르테 스포츠 시티 마스터 플랜 아폴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베팅한 진짜 이유는 축구팀 자체가 아니라 홈구장인 메트로폴리타노 주변의 거대한 유휴 부지 개발권에 있습니다. 슈다 델 데포르테 스포츠 시티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축구단을 단순한 스포츠팀에서 복합 부동산 지주 회사로 탈바꿈시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구성은 단순한 훈련장 확장이 아닙니다. 혁신적 레저 시설, 인공 파도 기술 기업인 웨이브 가든과 협력하여 유럽 최대 규모의 도심형 인공 서핑 파크를 건설 중입니다. 이는 축구 시즌과 무관하게 365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수익 레저 자산입니다. 상업 인프라, 호텔, 콘서트홀, 쇼핑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 단지로 경기 당일에만 의존하던 수익 구조를 상시적인 부동산 임대 및 운영 수익으로 다변화합니다. 4.3. CBC 자금의 레버리지, 라리가 인플소의 전략적 활용, 이 딜의 재무적 타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숨겨진 요소는 바로 CBC 캐피털 파트너스와 라리가 간의 라리가 인플소 계약입니다. CBC는 라리가 전체의 미래 중개권료 8.2%를 50년간 양도받는 대가로 리그에 20억 유로를 투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강제 조항입니다. 각 구단은 배정받은 자금의 70% 이상을 반드시 인프라 개선 및 성장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하며 선수 영입에는 15%만 쓸 수 있습니다. 애폴로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슈다델 데포르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 지출의 상당 부분을 에이폴로의 자체 에퀴티가 아닌 리그가 제공하는 엄밀히 말하면 미래 수익을 유동화한 CVC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이폴로의 내부 수익률 IRR을 극적으로 개선시키는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폴로는 구단의 지배권을 인수함으로써 이 CBC 자금의 집행 권한을 확보하고 이를 자신들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규제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레버리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4. 출구 전략과 밸류에이션 애폴로의 진입 밸류에이션인 25억 유로는 매출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레드버드의 AC 밀란 인수 멀티플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현대식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이 즉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 빠른 가치 상승, 업사이드, 잠재력을 가집니다. 경제학자들은 에이폴로가 향후 5년 내에 구단의 가치를 35억 유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인공 서핑파크와 스포츠시티가 완공되어 가동되는 시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단순한 축구단이 아닌 다각화된 엔터테인먼트 및 부동산 대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멀티플은 스포츠 구단의 통상적인 3에서 5배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복합체의 10에서 12배 에비타 멀티플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에이폴로가 노리는 엑시트 전략의 핵심입니다. 5. 비교 구조 분석. 네 가지 모델의 대조.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이마트, 이탈리아의 AC 밀란, 미국의 LA 레이커스, 그리고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네 가지의 거대한 딜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들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 자산 투자의 트렌드가 단순히 성적을 좇는 것에서 자산 관리로 완전히 이동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석한 네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자산의 무게입니다.
먼저 이마트의 SSG 랜더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AC 밀란을 보십시오. 이들은 명확하게 자산 중후장대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야구장을 스타필드와 같은 리테일 플랫폼으로 통합시키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스포츠 시티라는 거대한 레저타운을 짓고 있으며, AC 밀란 역시 산시로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스포츠 구단은 단순한 팀이 아니라 부동산과 리테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대한 앵커 테넌트입니다. 반면 LA 레이커스는 정반대의 길, 즉 자산 경량화 모델에 서 있습니다. 마크 월터 컨소시엄은 NBA 역사상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지불했지만, 정작 레이커스는 홈구장인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2041년까지 건물주인 AG에 월세를 내야 하는 세입자 신세입니다. 이 지점에서 밸류에이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레이커스 딜은 화려해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는 오로지 NBA 중계권료라는 방송 수익과 레이커스라는 브랜드 값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디어 시장의 거품이 꺼지거나 중계권료 상승세가 멈춘다면 레이커스는 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즉 땅과 건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경량화의 함정입니다. 그에 비해 AC 밀란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인프라 해지를 구축했습니다. 경기 성적이 나빠지거나 중계권료가 떨어져도 그들은 소유한 경기장, 호텔, 그리고 인공 서핑파크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입장료로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는 구조적 알파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든 것이죠. 자본 조달 방식, 즉 돈을 구한 방법을 비교해 봐도 흥미로운 차이가 보입니다. 이마트는 그룹의 현금을 100% 사용하여 깔끔하게 인수했고, 덕분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구단을 마음대로 신세계화할 수 있는 절대적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반면 LA 레이커스의 마크 월터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기존 구단주인 지애니 버스에게 경영권을 양보해야 하는 전략적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영리한 금융 기법을 보여준 유럽의 두 사례가 있습니다. AC 밀란의 레드버드는 매도자에게 돈을 빌리는 벤더론을 통해 초기 투자금을 줄였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폴로는 리그가 유치한 CBC 자금을 자신의 부동산 개발 보조금처럼 활용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썼습니다. 이는 스포츠 구단이 이제 단순한 팀이 아니라 프라이빗 크레디트과 부동산 투자의 담보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교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래의 스포츠 투자는 누가 우승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인프라를 통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LA 레이커스처럼 브랜드만 가진 자는 규제와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만, 이마트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팬덤을 고객으로 경기장을 부동산으로 전환시킨 자들은 시장을 이기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딜들을 통해 배워야 할 하이브리드 자산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6. 결론 및 신디케이트 적용 모듈 마이크로 GP를 위한 재현 6.1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2차 통찰. 우리가 분석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메가딜들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투자, 신디케이트나 개인 GP들에게도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구조 설계 언어를 로컬 마켓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벤데어론 절벽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라. 레드버드 모델의 응용. 레드버드가 엘리어트로부터 벤더론을 받아 적은 자본으로 거대 자산을 인수한 것처럼, 마이크로 GP도 매도자에게 높은 이자율의 단기 대출, 셀러노트를 요청하여 초기 현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절벽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3년 내에 리파이낸싱할 수 있을 만큼 현금 흐름을 개선하거나 숨겨진 자산 부동산 등을 찾아낼 자신이 있다면 고금리 벤더로는 가장 효율적인 레버리지 수단이 됩니다. 2. 규제를 장애물이 아닌 총매제로 해석하라. 에이폴로믹 CBC 모델의 응용. 대다수 투자자는 규제를 리스크로 보지만, 애폴로와 레드버드는 규제가 자산의 성격을 강제로 변화시키는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UEFA FSR은 경기장 건설을 강제했고, CBC 딜은 인프라 투자를 강제했습니다. 로컬 시장에서도 환경 규제나 안전 규제가 강화되어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산,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맞춰야 하는 노후 건물, 새로운 위생 기준을 맞춰야 하는 식품 공장을 찾으십시오. 기존 오너는 규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헐값에 매각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자본과 전문성을 투입해 규제 업그레이드스를 실행하면 자산 가치는 급등합니다. 3. 줄을 서지 말고 문을 설계하라.
레이커스 vs 이마트 모델. 레이커스 딜은 이미 모두가 아는 트로피 자산에 줄을 서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통제권을 얻지 못한 실패 사례 구조적 관점에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마트는 적자투성이인 야구단을 사서 리테일 플랫폼으로 정의를 바꿨습니다. 마이크로 GP는 화려한 자산의 소수 지분에 참여하기보다는 저평가된 비인기 자산을 인수하여 그 용도와 정의를 바꾸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6.2점 결론. 하이브리드 자산의 시대 기관 투자자들에게 있어 스포츠팀을 사서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5년 이후의 스포츠 투자 트렌드는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정의됩니다. 1. 리테일 플러스 스포츠는 이마트2, 부동산 플러스 스포츠는 AC 밀란 및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롬, 미디어 플러스 브랜드는 LA 레이커스. 가장 취약한 모델, 진정한 구조적 알파는 경기장 안의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딜의 구조 설계도면 위에 있습니다. 벤더론으로 에퀴티 갭을 메우고 리그 보조금으로 부동산을 짓고 팬덤을 리테일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공학적 설계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는 경기장 문 앞에 서서 티켓을 기다리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경기장을 둘러싼 도시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